네, 요즘 달러 투자자들 사이에서 붉은 청어 논쟁이 소리 소문 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붉은 청어라고 하면 아마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반 고흐의 Still Life with Red Herrings라는 명화가 얼핏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색적인 내용에 대한 진단 함께 들어볼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뉴욕 증시 빅테크 어닝과 그리고 페드 회의 결과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될 텐데 이런 점들을 주목을 하면서 좀 숨죽인 하루지 않았습니까? 네, 숨죽인 하루다. 네. 정중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나름대로 그 향후 증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재료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서 의사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는 어제 인플레 문제 불거졌었죠. 그리고 오늘 주택을 비롯한 자산 가격의 지표들이 좀 상당히 좋게 나옴에 따라서 인플레와 자산 부분의 거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경기를 선행, 동행, 후행 지표라 하면 고용 지표는 후행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개선된다는 것은 미 연준이 그동안 금융 완화를 지속하겠다 할때 마지막으로 버팀목으로 서봤던 것이 고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좀 빨리 개선됨에 따라서 앞서도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테이퍼링 시기가 좀 앞당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증시의 전반적인 부담이 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를 그대로 반영해서 사실 일부에서는 1.5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다시 1.60 정도를 이렇게 오늘 좀 국채금리가 장중 국채금리 10년물 그래프를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는 굉장히 빨리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대형 기술주를 비롯해서 우리가 국채금리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이렇게 테슬라라든가 이런 쪽에 주가에 부담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기술주의 실적 발표가 가장 관심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근데 여기 이제 장중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이게 1개월이네요. 한 달 그래프입니다. 1개월 그래프거든요. 네네. 일중 그래프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디죠? 이렇게 띄었죠? 일중 그래프가 일주일인데요. 그래서 하루짜리 그래프가 하루짜리 그래프는 좀 안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좀 양해를 그리겠습니다. 마켓 워치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실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도 다시 반대의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는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어닝 서프라이즈는 누구나 예상이 나온다. 근데 폭이 중요하다. 네. 오늘도 이렇게 주요 대형 기술주의 실적이 이제 발표했습니다는 어닝 서프라이즈만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월가에서는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 이렇게 발표했던 테슬라의 그렇죠. 실적 발표에 대해서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측면이 가장 요건 좀 별도로 좀 띄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결국은 기업들이 이렇게 정당치 못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가상화폐도 그렇습니다는 미국도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분이 다시 등장했죠. 기업들이 이렇게 대형 기술 업종들이 그것도 창업자들이 이렇게 월가에서는 장난을 친다 이렇게 얘기까지 해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동안 비트코인 관련해서 사줬던 사람이 일론 머스크인데요. 사실 회사의 지분이긴 하지만 중도의 1/4개 이렇게 차익 실현했다 해서 비트코인의 추종자들이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아이콘에서 지금은 배반자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으면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기술 업종에 대해서 법인세를 크게 올려야 된다. 지금 25%가 아니라 28%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하는 네. 것이 결국 테슬라의 주가를 어닝 서프라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미국의 이렇게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죠. 오늘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감독 당국의 가상화폐에 대해서 미국 세청의 세무조사, 그다음에 세금부가 이어서 또 하나의 더드 프랭크법에 부활하느냐, 벌커를 부활하느냐 하는 측면에 아케스코스발 마진콜의 사태의 손실 규모가 얼마큼이냐 하는 네. 이 문제거든요. 근데 피해 규모가 어떤 분 같은 이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새로운 피해자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실 그 손실 규모가 더 커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이 왜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커지냐 하면 이 그림자, 미국도 그림자 금융입니다. 이렇게 빌 황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좀 잘 파고들어서 가족 같은 법인 단체는 신고하지 않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 감독당으로 벗어나 있으니까 네. 결국 이 실체 파악하는 과정에서 실체가 제대로 파악해야 규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실체 파악하는 과정에서 손실 규모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CS가 55억 달러. 전 앵커가 이렇게 크게 깜짝이지 않는 거 보니까 우리 돈으로 보면 5조가 넘지 않습니까? 한 6조 총 정도. 10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노무라가 좀 규모가 당초 25세에서 25억 달러에서 28억 달러로 굉장히 네. 크고 새롭게 부각된 것이 UBS입니다. 그래서 8억 6천만 달러에서 한국경제TV에서는 그 새로운 이렇게 손실 규모에 해당되는 UBS 규모가 밑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100억 달러가 넘는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11조 정도가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실 월가의 그 규제 문제, 더드 프랭크법, 볼커를 포할 이렇게 규제 문제로 되기 때문에 프람프트 트레이딩, 자기 자본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강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이 부담이 돼서 한번 어제 지수를 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어제 지수 보면 팔 때가 아니다. 상당히 좀 뉘앙스가 지금 고점 상태에 왔다는 걸 알겠죠? 팔 때가 아니다. 강세장은 좀 더 지속된다. 강세장이 시작이 아니라 강세에 좀 더 시작된다 하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어제 보면 사실 지금의 고평가 이런 재료들에 대해서 고평가를 이렇게 경계하는 그래서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이런 측면에 이렇게 어제 지수가 나오는 것도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수에는 오히려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혼조로 마감됐다라고 짚어봤고요. 이제 4월 FOMC 회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주택시장 지표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쳤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어제가 강하지 않느냐 하는 쪽이 이렇게 됐습니다는 실제로 발표되는 이렇게 지표를 보면 그것이 실증적으로 네. 지표가 뒷받침해 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페드 회의에 통화 정책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미국의 주택 지수에서 대표 지수가 아시겠습니다는 케이스 실러 지수죠. 그래서 이날 지표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것보다는 사실 케이스 실러 지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월 달 수치긴 하지만 미국의 주택 지표는 좀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층별 주택이라든가 단독 주택이라는 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동 주택보다는 파악이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것은 2월 달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가격 상승세가 더 빠른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2월 달만 하더라도 12%가 급등했다. 이 수치 자체는 2016년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죠? 2016년이 무슨 해인지 이때 미국의 서프라임에서 주택 가격이 쭉 올라갈 때 왜냐하면 2004년에 미국의 자산 부분의 거품을 잡기 위해서 앨런 그립슨 당시 페드 의장이 금리를 올렸었거든요. 사실은 금리를 올렸는데 그게 중국에서 대규모의 외환 보호를 이용해서 미국의 국채를 사주다 보니까 자 기준금리 올려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야 국채 가격 집값이 잡히는데요. 서프라임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사실 그린스펀스 꺾기라 해서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과정에서 국채 금리가 거꾸로 기준금리 올린데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이것이 자산 부분의 거품이 심하게 증대되면서 2008년 서프라임 사태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치 자체가 이렇게 케이스 실러 지수에서 2월 달에 12% 급등해서 2006년을 굳이 꼽은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페드 입장에서 제롬 파월 입장에서도 지금의 금융 완화를 계속해서 가져가지만 편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오늘 미국의 케이스 실러 될 때 2006년이라는 것을 아주 꼽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베스 워런이 오늘 법인세에 이어서 부유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했죠. 그래서 부유세 거론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왜 주택 집값이 미국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까 하면 통화 정책의 관할 대상의 문제입니다.
앨런 그린스폰은 실물 경제만 감안한다 하는 입장이고 버냉키 독트린에 따라서 지금의 재무장관이 사실 제닛 앨런이 페드 의장으로 있을 때 통화정책을 관장할 때도 그랬었고 제롬 파월도 지금 통화정책을 관장할 때 부동산 부분, 자산 부분도 관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앨런 그린스폰은 실물 경제만 생각했고 버냉키 독트린은 자산 부분에 거품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집값이 미쳤다 하다 보니까 결국 테이퍼링이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가 장 막판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분이 반납한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일 그 FOMC 회의 결과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인데요. 당초보다는 이제 장마판에 떨어졌죠. 네. 이렇게 장마판에 상승분을 다 반납했는데요. 지금 0.00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반납했는데 내일 FOMC 어조 물론 기준금리라든가 양적으로 좀 바뀌지 않겠습니다는 그동안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어조가 사실 시장의 내용을 인식하는 식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자꾸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그다음에 인플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렇게 집값이 미쳤다 할 만큼 나오다 보니까 통화정책 관련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테이퍼링이 당초보다 앞당기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이 나온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 3시에 발표되는 4월 FOMC 회의 결과는 다시 한번 짚어볼 예정이고요. 지금 대형 기술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테슬라가 실적을 공개했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일론 머스크 회장의 도덕성을 지적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분기 실적 발표를 두고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전체로 보면 대형 기술주들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지만 사실 그 폭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폭이 작년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된 7월 달, 그다음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됐던 10월 달보다 폭이 적기 때문에 주가가 끌어올리지 못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대형 기술주에서는 아마 우리 서학 개미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지금 완전히 이제 비중을 줄였습니다는 사실 테슬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월가에서는 많은 논쟁이 있을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수치 자체로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 폭도 큽니다. 근데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시청자분도 잘 아시겠지만 도덕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볼게요. 네. 전체적으로 3,022억의 수익 중에서 1,120억이 비트코인 수익입니다. 네. 그것도 비트코인이 한참 올라갈 때 1,4분기니까 이게 1,4분기 실적이니까 한참 띄워놓고 본인이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본인이 팔았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논란이 생기자 이렇게 그 머스크 회장은 나는 안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테슬라는 오너가 사실 그 오너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렇죠. 그 기업의 보유를 팔 때 일론 머스크가 사실 여기에 입장이 게재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변명도 잘못된 거거든요. 네. 오너가 사실 회사에 갖고 있는 테슬라 주식은 파는데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안 팔았다. 이런 것도 지금 월가에서 굉장히 도덕성 문제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문제에 대해서는 이 도덕성의 치명적 타격이 돼서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저희도 이 방송을 통해서 본분이 중요합니다. 학생분들 본분을 해서 중요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이제 금융사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 금융교육의 발판이 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주식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유수해. 근데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이게 펀드의 실적은 안 좋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그 금융교육이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다가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주식이 이렇게 굉장히 돈 벌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사고 이것이 결국 증여라든가 뭔가 하는 측면에서 각종 여러 가지 현 정부에 반하는 이런 내용들의 일탈 행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만큼 금융시장에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향력이 있으면 이렇게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해라. 이건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보면 많은 이렇게 일탈 행위들이 나온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금융사 CEO가 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지금 주목을 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 자신이 이렇게 굉장히 도의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잘 가져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나라에 어제도 이제 점심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는 동원 그룹의 김재철 회장님이 AI 관련해서 카이스트라든가 또 한양대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큰 돈을 기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증권사 쓰여서 어쨌거나 이렇게 매년 배당금을 이렇게 기부하는 이런 행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떨까? 본인의 이렇게 그 회사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돈 버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도 일종의 경영핵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는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동안의 어록입니다. 어록일 때 자 미국에 해당되는 동학개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비트코인 당신 얘기를 믿고 세게 지금 사고 있는데요. 걷다 갔다 내다 팔았다니까 기업들의 그 실적, 테슬라의 실적은 좋게 나올지 모르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방송도 출연하고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코지데이도 만들고 도지데이도 만들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측면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월가에서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 가장 얘기했던 것은 자 창업자 정신, 파운더스 멘탈리티가 앞으로 대형 기술주의 주가를 상승할 때 가장 주목돼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회장이 창업할 때 그 정신이 파운더스 멘탈리티인데요. 조금 이렇게 일치다 보니까 방송도 출연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창업자 정신이 좀 쇠퇴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월가의 논란도 한국 사회에서 지금처럼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이렇게 짤 때 좀 돈 벌었다고 헬렐레 하고 이런 측면에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증권사의 회장님이 돈 벌었다고 헬렐레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일론 머스크 회장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오늘 화두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파운더스 멘탈리티, 창업자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급변할 때 결국 버티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회사의 주식들이 결국은 앞으로 대형 기술에 올라간다 하는 쪽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월가에서 파운더스 멘탈리티 한국경제신문에서 이것을 사실 번역해서 책으로 내놓고는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 달러 투자자들 사이에서 소리 소문 없이 붉은 청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붉은 청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까? 달러 투자자들의 붉은 청어 논쟁이 나오긴 좀 꽤 오래됐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논쟁이 달러 투자자들 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시간이 있으면 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했는데요. 일단 붉은 청어가 왜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 그림을 보시면 빈센트 반 고흐의죠 네덜란드의 그 화가에서 저는 뭐 그림에 대해 잘 모릅니다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 앵커가 나중에 그 배우자를 구하실 때 이 물고기 중에서 가장 이렇게 배우자 되시는 분이 어떤 물고기를 좋아할까 할 때는 사실 그 청어를 이렇게 서로 한다면 이렇게 돈에 대해서는 잘 벌 겁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해링스라는 게 청어 이렇게 돈과 관련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에서 이 청어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중상주의의 원천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돈을 벌다가 이게 쫓겨나서 네덜란드의 국토의 3분의 1의 밑에 있는 사실은 이쪽에 이렇게 가는 아주 척박한 지역에서 당시에 그 네덜란드가 갖고 있는 아주 짠 그 천연 소금 이런 문제가 사실 청어의 저림 그 청어가 되면서 그때 돈 벌어서 사실 그 네덜란드의 유대인의 어떤 자본주의 중상주의 이런 것이 이제 자본주의 태동이 되고요. 그때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때 하락을 보였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네덜란드의 그 튤립 사건 이런 거에서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가면서 지금 미국의 월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월가의 유대인들이 장악하는 지배하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청어와 돈과 주식과 자본주의는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대신 왜 이렇게 붉은 청어 논쟁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또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최근에 달러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위안보에서 60%가 깨졌습니다. 이제 달러로
이렇게 외환보유를 하는 부분이 지난 코로나 1년 동안에 깨졌습니다. 25원의 최저치로 깨졌습니다. 그리고 달러 결제, 이건 무역 결제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결제도 포함됐다고 보셨습니다. 30%, 40%대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스냐는 달러 보유의 비중에서 60%대 깨지고 그다음에 달러 결제 비중에서 40%가 깨지다 보니까 자 당연히 시청자 여러분한테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 이런 쪽에 이게 나오죠. 네. 근데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 전에 거 있잖아요.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 나쁜 소식이 되겠죠. 네. 달러 패권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달러의 그 외환 보유 비중에서 달러 결제 비중이 달러 보유 비중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플랫한 상품 결제 비중에서 이렇게 달러의 그 결제 비중이 낮추다 보니까 달러 패권 흔들린다. 이렇게 방송을 해설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저도 해설해 왔습니다. 근데 달러 투자자 입장에선 이 가짜 뉴스에 속지 마라 하는 것이 붉은 청원 논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붉은 청원 논쟁으로 되려면 달러를 계속해서 사라는 얘기겠죠. 달러 패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자 그러면 이 붉은 청원 논쟁을 주장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달러를 사면 돈 벌 수 있을까? 또 달러 패권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청어를 주장하는 시각과 다르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달러 보유 비중이 축소됨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듬해역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네. 기축통화뿐이 가질 것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달러 가치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많이 떨어졌죠. 왜 그럴까 하냐면 코로나 사태 nobody knows 하이먼 민스크에 이론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이렇게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 위험이 되다 보니까 결국 돈을 풀어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페드 입장에서는 경제 최대 피해지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다. 많이 풀었다. 이게 뭐냐? 자본간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돈이 많이 풀었던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상당히 덜 풀었던 한국의 원화는 올라가는 거죠. 그럼 원달러는 떨어지게 되겠죠. 달러 투자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달러 보유 비중이 축소했다는 것은 호딩 통화가 디소딩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퇴장됐던 통화가 디소딩 된다. 이렇게 내놓으니까 디소딩 된다. 네.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 본원 통화 측면에서 자, 창구에 나오는 것을 high powered money, 본원 통화, 고성능 화폐라고 했죠.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통화고 그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는 것도 내놓으니까 디소딩 되니까 시중에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 물량이 많게 되겠죠. 그러면 자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얼마큼 떨어졌느냐? 달러 인덱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그 3월 초에 달러 인덱스가 103에서 자 오늘 미국 시간으로 4월 27일이죠. 90.9 정도로 해서 10% 이상 중심 통화인데도 불구하고 10% 이상 이렇게 이걸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같은 기간 중에 1285원에서 어제 1112원 물론 연초에 1082원 정도까지 더 떨어졌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붉은 청어 주장과 달리 여기 이제 달러 인덱스를 우리 이렇게 그 작은 정 PD께서 이게 보여주십니다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붉은 청어 논장과 달리 달러 가치는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사태 1년 동안에 1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든 자산 중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뿐이 없다. 기축통화 산 사람이 가장 피해를 많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붉은 청어 논쟁이 무색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 보유 비중과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론이 바로 트리핀 딜레마입니다. 달러 가치가 트리핀 딜레마에 빠졌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붉은 청어 논쟁은 빈센트 반 고흐라는 네덜란드 화가시죠. 네. 저는 뭐 이쪽 분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직전에 이 예술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는 한순상 그 제작 총괄국장한테 네.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것도 모르십니까? 네, 뭐 알고 있긴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네. 시청자분한테 그 전해드렸는데요. 베네룩스 삼국에 대해서 네덜란드와 함께 벨기에의 경제학자 중에서 미국의 예일대에 있어 교수로 있었던 분. 요새 예일대 교수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부각되죠.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라 해서 재무장관 제닛 앨런 뭐 이렇게 해서 경제 처방의 그러니까에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경기부양책 1조 9천, 그다음에 인프라 확충 2조 2천, 또 그다음에 조만간 확정될 거로 보이는 교육 사회 인프라 문제 이런 문제에 이론적 그 정책 처방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도 로버트 트레펜도 예일대 교수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상식입니다. 기축통화는 사실상 그 통화치를 유지해야 된다. 기축통화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어제도 이제 가치 관련해서 가치가 정해지지 않았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치는 유지하는 거다, 지켜주는 거다. 지켜주지 못할 때는 떨어지는 거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청자분의 말씀대로 세금 왜 부과하느냐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관련해서 차익이 발생 소득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치가 없는데 세금을 내기 이건 잘못됐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세후는 형평을 매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래서 가치와 소득과 구별해 주는 시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이렇게 도지사께서도 이 벌금 문제도 스탁에 대해서 재산세에 대해서 누가 한다. 그것보다는 유니스 국민의 이렇게 이분도 예일대에서 공부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플로우에 대해서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은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항상 가치냐 소득이냐 스탁이냐 플로우냐 구별해서 말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홍남기 이렇게 지금 국무총리 대행께서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어제 어찌됐든 화폐에서 가치는 없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이제 이건 차익이죠. 소득이 발생하면 가치와는 별도죠.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는 해야 된다. 입장을 한 것도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어쨌든 가치라는 것은 선언적 가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중심통화도 어떤 시청자분이 이게 기축통화는 선언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 네. 달러는 가치 유지를 하지 않으면 중심통화에서 떨어진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언적으로 정해 있는 건 아니다. 다시 한번 어제 비트코인과 말정해서 가치는 선언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다. 그럼 유지해 있죠. 유지했는데 유지해야 되는데 달러를 많이 공급하면 달러 가치는 유지하지 못하죠. 이게 트림 펀들림하다. 네. 그래서 달러 유동성과 신뢰도 간의 트레이드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공급할 때 제한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작년에 일부 이렇게 기축통화펀이 갈 곳이 없다 하더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달러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 피해 지역이 가장 많이 있었던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이 트래펀들라에 빠지다 보니까 돈을 많이 공급해 기축통화는 신뢰도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다른 국가에서 미국에서 저 트럼프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파월이 돈을 풀어가지고 달러 가치 유지를 못해 그러면 통화체에서 가치 저장 기능, 비트코인도 자치 저장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치 저장해서 가치 저장하려면 신뢰가 중요한데 신뢰를 떨어뜨리면 내가 그거 안 결제하겠다. 안 결제하겠다. 또 외화 보유 비중에서 내가 그거 안 가져가겠다. 이거 안정도 신뢰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달러 보유 비중이 축소되는 거고 결제 비중이 축소되는 거다.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겠습니다. 달러 가치에 주는 많은 영향들 중에서 중국 변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디지털 통화 시대 도래로 중국을 비롯한 탈달러 움직임도 달러 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막대한 영향을 미치죠. 아마 탈달러 움직임은 지금 법화적인 측면에서 네. 탈달러 움직임은 앞으로 가속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거 시청자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간단히 약하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상화폐에서 화폐의 가치로서 홍남기 부총리가 화폐로서 가치는 없다. 이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각국들이. 그래서 민간에 있는 가상화폐를 화폐로서 흡수하는 게 아니라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발권력을 누가 갖고 있을 것이냐. 통화지표는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 통화량을 관리해. 지금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내일 회의에서 통화량이라든가 이게 인플레라든가 이런 쪽에 미치는 변수를 생각해서 지금 이 문제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미 많이 나와 있는 민간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흡수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니까 결국 민간에서 화폐 기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소득은 발생한다. 저가에 사서 높은 가격은 그게 불법이든 뭐든 관계없이 물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불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비트코인과 가상법에서 명확한 법정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됐든 불법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불법적인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거를 그리고 세월호로 포착해서 이렇게 탈루 소득 걸 때는 강하게 때려버려야죠. 이렇게 이제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문제는 지금 확정된 국가가 많지 않습니까? 가장 앞서는 게 중국,
디지털 네. 위안화 정착 단계. 그다음에 일본도 이제 도입하고 유로도 라가더가 디지털 그 유로화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19개 국가들입니다. 영란은행도 보수적 입장했습니다는 사실 영란은행도 디지털 브리튼 해가지고 이제 네. 이렇게 방침을 바뀌었죠. 그래서 거의 세계 주도 국가들이 디지털 달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법정 통화로서 100달러, 50달러 이런 종이화폐의 탈달러 움직임은 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달러 투자자들 사이에서 소리소문 없이 유행을 하고 있는 붉은 청어 논쟁처럼 달러 패권이 계속돼서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앞으로 국제 통화 제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하는 측면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달러 패권 시대가 계속된다. 소위 달러 위주의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더 강화된다 하면 붉은 청원 논쟁으로 최근에 달러에 의한 보유 비중이 낮춰지고 결제 비중이 낮춰지고 달러 패권이 흔들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짜 뉴스다. 그럼 앞으로 달러가 강세가 된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재강화된다 하면 사실 붉은 청어가 이렇게 하는 달러 투자자의 마찬가지로 달러를 사면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브레튼 우즈 체제, 달러 위주 브레튼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기 사항이 어떠냐 하는 걸 간단히 국제 통화 제도를 스케치할게요. 네. 2차 세대는 브레튼 우즈, 달러 우주에 달러와 금과 태양성이 보장됐던 브레튼 우즈 체제가 엄격하면 고정환율 제도가 유지됐었죠. 이게 이제 달러가 아주 신뢰를 얻는데 달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금과 항상 보완돼 있다 하면 거기에 다 외환 보유거든 아니면 결제 통화를 그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나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트래프 흔들림에 빠지는 상태에서 자 교역량 증가, 금으로 다 달러를 발행을 많이 하는데 보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이 회의가 되면서 1970년 닉슨의 금태환 정지가 선언을 해서 스미드소니안 체제가 되고 1976년 킹슨 체제에서 이제는 외환을 국내 외환에 달러의 수급에서 결정하라 플로팅 시스템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언택, 디지털 컨택, 그다음에 전부 풀어놓으려 이런 쪽으로 해서 증강현 시대의 결제 시스템에 자 이제는 내 지갑 속에 100달러가 없고 5만 달러가 없는 리겔 달러 종이화폐 시대가 지금은 실생활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전 중앙은행 측에서 온다 이렇게 본다면 새로운 통화 체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 언어는 굳이 세계적으로 발권력이라든가 중심 통화를 미국에 둘 필요가 있느냐. 그렇진 않죠. 그래서 앞서 말씀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결정된다고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분권화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분권화가. 왜냐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 만들어진 목적이 뭡니까? 인터넷이 목적이 군사라든가 뭔가 이런 기밀 기기가 오프라인에서 슈퍼컴퓨터에 넣거나 창고에 넣으면 그거 한번 슈퍼컴퓨터 없어지고 자 창고가 없어지면 자 저 중요한 문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 위에 붕 뜨게 했던 것이 인터넷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통화 입장에서도 저 미국의 한 곳에 집중해서 거의 영향받다 보니까 한국경제TV에 이렇게 전앵커 같은 훌륭하신 분들도 새벽에 2시, 3시에 미국에 얘기하면서 한국 증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어느 통수권자나 이게 좀 벗어나 있죠. 국민의 정서상 보면 표심을 올린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에 왜 군사기밀을 하늘에 붕 뜨게 했을까? 한번 집중되는 곳에 오면 모든 게 무너진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네. 통화도 마찬가지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에서 돈 벌 곳도 있는데요. 소위 붉은 청원 논쟁으로 달러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자 보유 비중이 떨어지니까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 달러 사지 마십시오. 가짜 뉴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지난 1년 동안 달러 산 사람들이 가장 돈을 못 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덜란드의 화가죠. 반 고우의 붉은 청어 정물화에 빗대서 달러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인사이트 함께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